안녕하세요. SPNSTV의 조준호 PD입니다. 오늘 역사 테라피 8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저번 편에는 3.1절 이후에 네. 독립을 저희가 실패를 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 후의 행보 3명을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렇죠. 누구였죠? 이광수, 최남선, 홍명희. 네. 조선 3대 천재를 우리가 이야기해봤죠. 근데 그분들 이후에 이제 그분들이 사실 대한민국에 남지를 않았어요. 보니까 이제 뭐 일본 쪽으로 가시던지 아니면은 북한 쪽으로 월북을 하시던지 그 대한민국에 있긴 있었지만 친일 행적을 한 거지. 네, 그렇죠. 최남선과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남아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사상으로 봤을 때 그 후에 어떻게 이제 좌우가 생겨났는지 아니면은 뭐 좌우 중간 뭐 이렇게 다양한 사상들이 나타났겠지만 그렇죠.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 좀 얘기할 공산주의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빨갱이라고 부르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공산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3.1운동을 실패를 겪으면서 3.1운동이라고 한 우리 어떤 숭고한 이 나라와 민족의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이 열망을 담은 염원을 담은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이후에 일종의 공황 상태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쩌라고? 안 돼. 독립이 안 돼. 그리고 1919년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은 1945년까지 그래도 거의 한 3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정확히는 이제 뭐 정부가 수립된 48년도까지 해방 공간, 45년부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북한에 이제 독립된 정부가 따로 설립된 데까지 또 3년이 걸리고 그거를 이제 해방 공간이라고 부르거든요. 45년부터 48년까지의 시간에 그때가 진짜 아나키였어. 그때 정말 무정부. 많은 이제 뭐 미군 정부가 소련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임시 이제 그 보호령 같이 지배를 하지만 그 해방 공간 안에서 정말 좌우의 다양한 세력들이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승만 뭐부터 시작해서 김구, 여운형 많은 분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일부는 통일된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일부는 또 그 분리된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공산당은 공산당대로 이 자본주의 쪽 자유주의 쪽은 또 남한대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정치 투쟁이 있었고 거기서 많은 암살이 일어났었고 우리가 잘 아는 김구나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에는 암살을 당했고 북에서는 갑자기 김일성이 소련을 힘을 얻고 들어오면서 북한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고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미군정의 힘을 얻어서 지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승만과 김일성이라고 하는 두 승리자 말고도 그 사이에 사실 김일성은 완전 소련 편 이승만은 완전 미국 편 이승만은 완전 반공주의자 기독교 반공주의자 김일성은 완전 공산주의자 반기독교. 근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김일성도 원래 목사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막 그 얘기하는 그런 연설 중에 많은 것들이 되게 좀 바이블에서 따온 그런 구절들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 탈북하신 분들이 또 많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사실 되게 비슷해요. 내러티브가 아버지 수령 하나님 아버지 비슷한 이야기라서 어쨌든 김일성과 이승만은 극과 극이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 소련의 힘을 얻어서 혹은 미국의 힘을 얻어서 지배한 사람들이고 그 사이에 극과 극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 중에서는 어떻게든 남북한이 하나 되려고 했던 어떻게든 좌우가 하나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숙청당하거나 잊혀졌고 극단적으로 나눠지기 전까지 1919년부터 48년도 이 30년의 시간 동안에는 이 일종의 세포 분열처럼 원래 하나였던 그 좌우 합작 그리고 기독교와 천도교 동학과 서학 개화와 개벽이 합작이었던 이 3.1운동과 임시정부로부터 계속 분열되고 일부는 그중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남선과 이광수처럼 친일을 하면서 변절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민족 개조를 하자 실력 양성을 하자
일본 안에서 하자라는 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일부는 공산당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아나키스트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열이 생깁니다. 근데 이 분열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이 2025년 대한민국과 이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반도가 왜 이토록 극단적으로 나눠서 아직도 싸우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산당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좀 조선공산당 이 1925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이제 북한이랑 남한이랑 분리가 되기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이랑 남한이 분리가 된 거는 1948년도고 이때 일제시대 때. 그럼 여기서 공산당을 채택했던 사람들이 북한의 어떠한 그 베이스가 됐겠네요. 북한의 베이스가 됐다고 하기에는 다 숙청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은 공산당이 아니에요. 노동당입니다. 북한의 그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이 지금 이제 김정은이 수령으로 있는 북한을 지배하는 당은 노동당이에요. 이름이 공산주의지만 이름은 노동당입니다. 근데 노동당과 다른 공산당이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북한 전에.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있었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그 노동당이 집권을 했고 원래 조선의 공산당을 이끌었던 사람은 박헌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박헌영은 우리가 또 잘 기억을 안 하죠. 박헌영은 조선 공산당의 리더였지만 그리고 6.25 할 때까지도 북한에 있었어요. 북한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1955년도에 6.25 전쟁을 한국 전쟁을 패배한 이유로 박헌영이 미국의 스파이다라고 몰아가지고 총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제시대 동안 그 공산당의 우리나라의 공산당을 이끌었던 사람은 북한에서도 숙청을 당한 거예요. 김일성은 누구냐? 박헌영보다 훨씬 어린 소련에 말하자면 꼭두각시입니다. 소련이 이제 인스톨한 사람인 것이고 박헌영은 계속 20년대부터 계속해서 뭐 소련도 왔다 갔다 하고 중국도 왔다 갔다 했지만 조선에서 노동자로서 위장 취업을 해서 계속 그 공산당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해방 이후에도 해방 공간에서도 45년도부터도 계속 공산당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박헌영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공산당 역사를 알 수 없는데 박헌영과 임원근과 김단야라는 또 이 조선 공산당의 세 명의 리더가 있거든요. 이들과 또 얽힌 세 여자가 있습니다. 이 세 명 각자의 파트너야. 와이프? 와이프들. 와이프자 짝꿍들인데 이게 공산당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또 성적으로도 자유로웠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이광수가 자유연애를 주장해가지고 조선 양반들의 화를 많이 일으켰다라고 했잖아요. 이 공산주의자들도 굉장히 개화파입니다. 굉장히 앞서가 있는 그 조선의 양반들의 관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공산당 리더들은 또 이 세 명의 여자 친구이자 와이프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름은 허정숙과 주세죽과 고명자입니다. 이 세 명의 여성 공산주의자이자 최초의 한국의 페미니스트들. 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워요. 이 사람들의 이 6명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얽혀 있고 설켜 있는 거지. 이 같이 연애를 했다가 뭐 베프의 남편이랑 베프의 와이프랑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얘의 베프가 또 얘 전 여친이고 이런 굉장히 얽혀 있는 이 6명의 이 이야기가 뭐 6명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3대 3 요 6명의 공산당 청년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왜 그 당시에 조선에 이 깨어있는 인텔리들이 공산당의 길을 택했는가? 우리한테 지금 생각하면 공산당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북한에서 쳐들어왔던 나쁜 놈들. 사실 이 사람들은 김일성이랑은 또 김일성이 적이야. 김일성한테 다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허정숙 빼고. 허정숙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허정숙은 91년도까지 잘 살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굉장히 기구한 운명을 갖고 죽음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명이 왜 3.1운동 이후에 공산주의자가 됐는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은 그들을 뭐 우리가 옹호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3.1절 이후에 이 혼란스러운 정국과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그 친일파로 변절했던 조선 3대 천재들과 또 비교해 보면은 왜 일부는
친일을 했고 왜 일부는 공산당이 됐을까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왜 공산당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허정숙도 그렇고 주세죽도 그렇고 고명자도 그렇고 공산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면서부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88년생, 90년생, 92년생들은 일본 유학 갔어요. 일본을 가야지 신문물을 알거든. 사실 미국 유학을 진짜 가고 싶어 해. 근데 미국 유학은 어려워. 비싸. 멀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말도 어조도 좀 너무 비슷하고 하니까 이게 장벽이 좀 더 높긴 하죠, 미국은. 미국은 그렇죠. 미국 가려 그러면 진짜 뭐 필립 제이슨 정도 돼야 되는 거지. 진짜 떠야 되는 거지. 일본은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많이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뭐 마세다 대학 이런 데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최남선과 이광수 다 일본 유학에서 만난 친구들이고 일본에서 일본 지식인 막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일본의 개화 지식인들을 본받아서 어떤 동양인의 일부로서 조선을 개화시키자, 이런 독립시키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약간 윗세대, 최남선, 이광수, 홍명희 이 세대입니다. 근데 허정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박헌영 이런 조선 공산당을 만들게 된 이 청년들은 약간 뒤늦게 유학을 가게 되는 거지. 근데 이미 3.1운동 이후에 일본 유학을 갔던 사람들은 환멸을 느껴요. 왜? 3.1운동이 실패를 했고 3.1운동 이후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있기 전, 그러니까 3.1운동 전까지는 1910년대 이때는 일본 유학을 했을 때 뭐 꿈을 꿀 수 있었어.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해본 게 3.1운동이야. 3.1운동이 실패한 이후에는 임시정부 활동이 상해, 중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대, 20대 청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인 거지. 일본에 가서 그냥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은 현실에 뛰어들어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론이냐 현실이냐, 학문이냐 행동이냐. 현장에 가고 싶었구나. 그래서 일본에 잠깐 갔다가 일본에 가서 찍먹하다가 허정숙은 아니야, 나는 못 살겠어. 여기 일본 학교 너무 수도원 같고 너무 답답하고 일본 유학하는 거 싫으니까 너무 보수다. 너무 보수야. 난 상하이로 갈 거야. 상하이로 갑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만난 게 박헌영과 임원근과 김다냐, 이들도 다 상해로 왔던 똑같은 또래의 친구들이야. 다 조선에서 3.1운동을 겪고 실패를 하고, 근데 상해 임시정부가 이때를 듣고 그럼 상해로 가서 뭔가 나 해봐야겠다 하고 하는 열혈 20대 초반 청년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3.1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리고 3.1운동의 목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대전의 승전국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한테 가서 조선을 독립시켜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김규식을 대표로 하는 조선의 대표단들이 파리 강화 회의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실패해요. 안 들어줘요. 그럼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이 독립을 원하는 이 청년들에게 남은 길은 무엇인가? 나중에 이제 선배들은 이광수나 최남선 같은 사람들은 변절을 했다고 하지만 그들도 20년대는 변절하지 않아요. 20년대 초반에는 계속 그들이 한 것은 조선에 돌아가서 언론 활동을 한 거죠.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를 하면서 글을 쓰고 교육을 하고 알리고 어쨌든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 이게 크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안창호 노선. 안창호 노선은 실력 양성론. 이승만 노선은 외교 독립론입니다. 이승만은 애초에 다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해 지금? 힘이 없잖아. 외교에 집중이나 하자. 미국한테 빌붙자. 미국이 도와줘야 독립이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나중에는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거기서 신문에서 글 쓰고 소설 쓰고 아니면 김구가 하는 것처럼 무장 독립, 폭탄 좀 던지고 총 좀 쏜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임마. 우리는 기독교 믿으면서 미국처럼 돼서 미국의 힘으로 독립이 돼야 돼. 라고 주장하는 외교 독립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노선들이 있죠. 근데 허정숙과 박헌영 같은 사람들은
러시아 혁명에 주목을 해요. 러시아 혁명은 1917년에 레닌이 주도해서 성공으로 이룩한 혁명이죠.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프롤레타리아 이 그 무산계급 노동계급이 혁명 주체가 되어서 갈아엎자. 레닌의 주장이 굉장히 많은 식민지 이 피지배 민중들한테 공명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3.1운동을 시작했던 그 지도자들이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감화돼서 시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주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되게 좋은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어렵지. 영국과 프랑스가 도와줘야지만 되는 거였지만 원칙적으로는 민족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레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야 그런 거 다 부르주아들의 자본 계급의 거짓말이야. 불시시야. 애초에 왜 식민지가 생겼는 줄 알아? 자본주의 때문에 생긴 거야. 왜 1차 대전이 왜 생겼는 줄 알아? 이 제국들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영국과 프랑스와 이런 자본주의 국가들이 계속 식민지를 확보함으로써 식민지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공장을 돌려서 이 물건을 팔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원재료를 갖고 빼어서 와서 그걸로 영국과 프랑스가 공장을 돌린 다음에 그거를 팔아먹기 위해 다시 말해 자본주의가 계속 팽창하기 위해 식민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식민주의 이퀄 자본주의인 거야. 레닌의 입장에서는. 근데 왜 1차 대전이 생겼어? 독일 같은 후발주자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자본주의가 늦게 생겼거든요. 늦게 출발하려고 했을 때는 자본주의가 팽창을 하려면은 식민지가 필요한데 이미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뺏겼구나. 영국과 프랑스가 다 땅 따먹기를 해놨어. 독일이 먹을 게 없어. 독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뺏는 거지. 영국과 프랑스는 자기들끼리는 안 싸우기로 합의를 하고 지도 펼쳐놓고서 땅 따먹기를 한 거거든요. 인도도 나눠 먹고 아프리카도 나눠 먹고 중동도 나눠 먹고 아시아는 일본이랑 나눠 먹고 그런 상태였는데 독일이 뒤늦게 자본주의가 갑자기 이제 커지니까 독일 경제가 갑자기 지금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려고 따라가는 것처럼 독일이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를 따라가는 후발주자였거든. 근데 지금이랑 비슷해요. 독일이 어쩔 수 없이 식민지가 필요하니까 전쟁을 한 거다. 이 자본주의가 있는 한 이 유산 계급이 자본자 계급이 노동자들과 착취하고 식민지를 착취해서 자기네 부를 키우려고 하는 이 구조가 있는 한 식민지는 영원하다. 라는 게 레닌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레닌은 독립운동 이퀄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실제 그래서 그런 논리로 러시아에서 혁명을 성공을 한 거야. 그리고 러시아에서 혁명을 성공을 하고 러시아에서 이제 그 소련이죠 이제 소련이 전 세계 이 식민지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농민들한테 야 공산주의를 믿으면 공산주의를 따라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너네 지원해줄게. 독립시켜줄게. 라고 하는 새로운 노선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윌슨이 제시했던 민족 자결주의 3.1운동 했던 이 노선과는 정반대의 노선이고 레닌은 처음부터 폭력을 주장해요. 갈아엎어. 다 죽여버려. 공산당 그 자본가 계급은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실제 러시아에서 혁명을 하지 무장 혁명을 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 열혈 청년들 조선의 열혈 청년들한테는 3.1운동을 해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헌영도 그렇고 호정숙도 그렇고 3.1운동에 참여했던 그 민중 중 하나였어요. 근데 실패로 돌아가는 걸 봤고 일본군이 잔인하게 죽이는 걸 봤고 그 상황에서 미국은 약속했던 민족 자결주의를 해주지 않아.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도와주지 않아. 그때 남아있는 길은 러시아인 거지. 소련인 거지.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 맞아. 우리가 애초에 독립을 잃은 거는 자본주의 때문인가 보다. 식민지가 일본이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건가 보다. 일본이 개화하면서 서양처럼 되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계속 평화적으로 3.1운동 했던 것처럼 태극기를 흔들 것이냐 아니면은 총칼을 들고 우리도 맞서 싸울 것이냐. 민중들을 계몽시켜서 각성시켜서 의식화시켜서 그들과 함께 일본과 싸울 것인가. 다시 말해 혁명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이런 노선을 무장 노선을 택한 사람들이 민족주의 그러니까 우파 중에서는 김구 같은 사람이고 김구가 나중에 이제 뭐 여러 폭탄 테러를 지휘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 아나키스트들 중에서는 이제 약산 김원봉
이런 분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아나키스트 또 폭력 투쟁 단체를 만들고 반대로 이제 소련과 함께 하자. 이 마르크스 혁명, 레닌주의 혁명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박헌영과 그 김다냐와 임원근 그들을 이제 그러니까 조선 공산당의 3인방 화요회라고 부르는데 그들 그 모임 이름이 화요회였어요. 왜냐면 마르크스 생일이 화요일이야. 걔네가 모인 날이 또 화요일이었대. 그래서 야 마르크스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였으니까 마르크스 생일 따가지고 화요회라고 짓고 마르크스식 혁명을 레닌 따라서 하자. 이게 이 공산당의 그 청년 지도자들이었고 여기에 이 3명의 여자와 3명의 남자가 주동자였다.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02년생 이 친구들이고 25년이면은 그래봤자 20대 중반인 거야. 더 중요한 게는 실제로 모스크바에 갔다 와요. 다 같이 가서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합니다. 모스크바 유학을 하고 거기 가서 어떤 식으로 그 조선 공산당을 건립하고 어떻게 소련의 힘을 그 받아서 그 당시 코민테른이라고 하거든요. Communist International. 공산주의 국제 연합을 만들어서 조선에서도 러시아 혁명 같은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비폭력이 실패했으니 폭력을 해야 되고 폭력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끼리 해서는 쉽지 않을 테니 러시아 혁명의 본보기를 따르자가 된 것이죠. 모스크바 유학 갔다가 박헌영이 그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본한테 잡혀요. 박헌영은 고문을 진짜 심하게 당하거든요. 진짜 심하게 당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완전 주적이었겠지. 완전 이제 얘는 위험한 분자인 거야. 제일 위험한 사람.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애들은 실제 일본 공산당이 있거든요. 아직도 있어요.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이랑도 친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랑도 친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과 조선 공산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 제국을 싸우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일본 공산당도 다 모스크바 유학한 애들이야. 박헌영 호치민이랑도 친했어요. 다 호치민도 모스크바 유학 가서 그러니까 다 모스크바의 사주를 받는 이 국제주의 혁명가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 얘는 진짜 위험한 거야. 이광수나 최남선 이런 애들은 좀 돈 좀 주고 취직 좀 시키면 오면은 가능한데. 일본 학계에서 같이 막 토론하고 하는데 박헌영 애초에 완전 얘네들 모스크바 쪽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 애들이랑도 같이 협력을 하니까 진짜 위험하니까 많이 조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박헌영은 실제 그리고 동지들이 거의 다 죽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미쳐. 공황이랑 막 정신 이상 증세가 실제 보이는데 혹자는 이 사람이 연기를 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는데 재판장에서 진짜 막 미친놈처럼 소리 지르면서 막 던지고 막 똥을 싸고 똥을 먹어요. 잠깐만. 똥을 먹는다고? 자기가 똥을 싸서 똥을 먹어. 오케이. 왜? 그냥 이거 몰라요. 이거는 나도 또 이거 쇼츠가 나왔거든. 아니 던지기는 거는 이해하는데 먹는다고? 뭐 안경도 던지고 막 하다가 똥을 싸서 똥을 먹어. 근데 이게 일본의 연기다. 왜냐면 이제 실제 풀어주거든요. 얘는 아예 미쳤다. 얘는 그냥 가라. 이거 풀어줘요. 일제가. 이 정도면 됐다. 신의주의에 잡혀있다가 풀어줘요. 근데 연기일 수도 있고 연기라고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근데 실제 너무 힘들어서 뭐냐면은 그 진짜 극랄한 고문과 다 죽어났는데 박헌영도 김문수처럼 스니치를 안 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절대 스니치를 안 했어. 변절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진짜 고집이 센 사람이 박헌영은. 그때도 주세죽은 계속 내조를 해요. 계속 가서 그 똥 먹은 남편 데리고 나와가지고 고향에 데려갔더니 고향에서 애비도 못 알아봐 박헌영이. 애비한 자기 아빠한테 막 지랄하니까 다시 주세죽이 다시 데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다시 그 모스크바로 그러니까 소련으로 도망을 가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박헌영이 또 감옥에 가는데 그때 이제 연락이 두절되는 거야. 주세죽이랑. 그때는 생사를 알 수가 없어져요. 그때 주세죽이 더 이상 나도 안 되겠다. 위상이 많이 떨어졌네. 똥 먹는 모습 보고 정이 많이 떨어졌나 보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계속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런 상황에 연결되고 또 소식을 알 수가 없으니까 박헌영의 베프였던 이 김다냐랑 재혼을 합니다.
김단야는 원래 근데 주세적 친구였던 고명자 애인이었잖아요. 고명자는 또 그새에 또 감옥에 갔다가 고명자는 변절을 해요. 유일하게 친일로 변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명자와 이제 또 김단야는 또 애초에 또 갈라진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김단야와 주세죽이 재혼을 하고, 주세죽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구하게 살다가 왜냐하면 김단야도 또 잡혀가거든요. 김단야는 소련에서 잡혀요. 일제의 스파이로 몰려서. 그래서 주세죽은 스탈린이 카자흐스탄으로 보내버립니다. 노동형을 내려서 이제 굴락 같은 데를 보내버린 거야. 카자흐스탄에. 거기서 평생 노동을 하다가 죽습니다. 정말 다들 근데 박헌영이 나중에 그 북한의 높은 자리까지 갔고 소련이랑도 이제 친했기 때문에 박헌영이 주세죽이 살아있다는 거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 텐데 스탈린이 안 알려줘요. 심지어 박헌영이 주세죽이 낳은 딸 비비안나라는 딸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스크바에서 그냥 고아처럼 자랍니다. 정말 이제 주세죽 같은 경우에는 이 기구한 남편 둘을 같이 살다가 죽는 현실이고, 고명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변절을 하지만 허정숙은 아빠가 허원이잖아. 잘 나가요. 첫 번째 남편이 임원근이 감옥 갔을 때 다른 공산주의자 송봉호랑 동거를 하다가 애가 생기고 또 애 낳고 송봉호랑도 또 이혼하고 뭐 미국 유학도 갑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콜롬비아 가가지고 막 공부하다가 미국 애들은 너무 자본주의적이다. 이 여자를 무슨 인형으로 취급한다. 이 사람을 도구로 본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고 여성해방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하면서 중국에 가서 무장 혁명 투쟁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북한으로 가죠.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서 고위 관료로 오랫동안 살다가 88세의 나이로 돌아가시는데, 심지어 자기의 전 남편인 최창익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김일성한테 숙청을 당했거든요. 연안파가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이제 김일성과 다른 정파의 사람들을 다 숙청을 시켜요. 50년대, 55년, 58년 이때 계속 숙청을 할 때 허정숙은 전 남편도 이제 쟤는 나쁜 놈이야. 손절해. 그래서 허정숙은 공산당 남자들의 배우자로서의 애초의 위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왜냐면 배우자로 하기에는 배우자가 너무 많아. 허정숙은 나름으로 계속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로서 단발운동도 계속 하셨고, 공산주의 운동도 계속 하시고, 독립운동도 계속 하시고, 친일도 변절하지 않고 계속 하지만,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이 허헌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엄청난 실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어쨌든 허정숙의 삶, 주세죽의 이 삶, 고명자의 삶, 그리고 이제 박헌영과 임원근과 김단야의 삶, 이런 것들 보면은 20년대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이 공공연대생들의 놓였던 선택의 기로,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폭력투쟁을 선택한 겁니다. 이광수, 최남선, 홍명희는 폭력투쟁을 선택한 게 아니야. 우리가 실력을 키우자, 공부를 하자. 완창호 선생처럼 공부를 해서 우리가 똑똑해지고 힘을 키우자, 정신을 기르자 였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친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들은 총 들고 폭탄 들고 싸우자. 대신 김구가 하는 것처럼 민족주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애초에 이 모든 문제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이 가난한 사람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에 있는 공산주의자들랑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제국주의자들을 물리쳐야 된다. 러시아와 힘을 합쳐서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기가 사실 이 노선이 뭐 독립운동이냐 친일이냐에 봤을 때는 깔 수가 없어요. 둘 다 완전 독립운동이야. 친일을 안 해. 그러니까 뭐 고명자 나중에 변절하지만 이 박헌영이든 뭐 임원근이든 허정숙이든 완전 강경한 무장 독립투쟁 노선이에요. 근데 이들은 애초에 만학의 근원이 자본주의라고 봤던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의 공산주의의 시작을
이제 그 누구였죠? 그 첫 번 그 똥 먹으신 분? 박헌영. 박헌영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죄송스러운데 박헌영 선생한테. 그러니까 연기였을 수도 있다. 연기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연기라면 진짜 대단한 거죠. 그거는. 그분이 이제 중국과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져와서 네. 한국에서 이제 네. 공산주의를 뿌리고 조선 공산당을 설립합니다.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신이 나가신 거구나. 그 일본의 그 제압에 인해서.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또 40년대, 50년대는 또 멀쩡하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연기였다라는 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쓰셨다며. 시를 누가 썼어요? 그 어떻게 나를 두고. 그거는 임원근. 그거는 허정숙이 바람 펴서 그러고 너무 사람 인물이 많다 보니까 이게 거의 프렌즈야. 그러니까. 약간 프렌즈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당시에 뭐 공산당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청년들이 샹하이와 모스크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스크바 갔던 얘기 들어보면은 몽골 지나가지고 막 자동차 타고 마차 타고 막 가거든. 엄청 멀잖아. 갔다가 가가지고 이제 공부한 다음에 다시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혁명하려고 하고 이런 얘기 보면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낭만이 있네요. 낭만이 있어요. 근데 뭐랄까 인생사를 뭐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박헌영만 해도 그 공산당 운동을 하는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는 정말 뭐 그냥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왜냐면 북한 남북한이 갈라져 있지 않잖아요. 그냥 너무 모범적인 독립운동가인 거야. 독립운동가로서 봤을 때는 너무 엘리트. 이 친일파 변절자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굳은 신념을 가진 사내였던 것이고,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김일성이랑도 싸우다가 김일성한테 숙청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6.25 때는 북한 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일성을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반드시 싫어할 수는 없는 사람이야. 박헌영이 오히려 그 가장 공산주의자 중에서는 그 정통성이 있었던 그 이력상 가장 오랫동안 공산주의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고, 조선의 나름의 어떤 공산당이 이제 만약에 북한에서 정권을 잡았다고 한다면은 박헌영이 리더가 되는 게 맞았어요. 근데 박헌영보다 훨씬 새파랗게 어린 김일성이라는 존재가 들어오면서 소련의 힘으로 권력을 잡게 된 것이죠. 그런 이제 그 뭐 한 명 한 명의 역사가 다 다르고 한 명 한 명의 또 배신과 어떤 배반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6명을 우리가 퉁쳐가지고 공산당은 다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친일파는 다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불성설이지만 그들의 한 명 한 명의 이야기, 특히 저는 허정숙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성의 몸으로서 그 당시 3.1운동을 겪은 10대 20대의 청년으로서 그가 택했던 길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뭐 난 일단 대단하다고 보고요. 근데 또 말년으로 가면은 너무 김일성이랑 너무 잘 지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수많은 숙청과 수많은 인민 탄압과 수많은 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 나쁜 짓들을 다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페미니스트들의 우상으로 볼 수도 없는 거야. 막 여성 해방을 이끈 20대 때 했던 그 단발 운동을 했을 때 그 패기는 지금 보면 너무 멋있거든요. 전 사실 그 사람의 그 20년대에 했던 글 읽고 어떤 행적들을 보면은 약간 걸크러쉬 같은 게 있는 거지. 너무 멋있어. 근데 이 말년으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북한에서 최고 재판소 소장까지 해요. 그러니까 뭐 말 다 했지. 아버지는 김일성, 허허는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까지 해. 그 민족 변호사 했다고 하는 김일성이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 허헌을 굉장히 존경하면서 이 사람은 근데 허헌이는 공산주의자는 또 아니야. 애매해. 사실 공산주의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3.1운동 이후에 분열되어 갔던 좌우가 갈라져서 분열되어 갔던 그 과정에서 끝과 끝에 있는 김일성과 이승만이 아닌 그 사이의 이 존재들을 보다 보면은 또 그분들이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해방 공간에서 45년도와 48년도 이 사이에는 같이 뭔가 하려고 해요.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떻게든 같이 남북한이 하나 돼서
좌익이든 우익이든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사를 난 좀 드러내는 게 우리가 이 3.1운동의 실패라고 하는 일제의 폭력적인 어떤 탄압이라고 하는 우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할 때 굉장히 핵심적이지 않나. 근데 일단은 그렇게 뚜까 맞은 애들 입장에서는 폭탄 좀 던지고 싶었던 거야. 이 공산주의자 애들이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뭐 우리보다 어렸던 애들인 거니까 20대 공산당을 만든 거니까 fuck the system 하고 싶었던 거고 지금도 사실 그런 뭐랄까 정치 세력들이 없지 않잖아요. 다 화가 나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형은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저는 살짝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렵죠. 여기서 굉장히 애매해져요. 뭐가 조금 살짝 혼란스러운데 그거에 딱 맥을 짚기가 어려운데 형은 이거를 이제 공부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테이크어웨이가 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는 사실 역사 테라피에 굉장히 일관된 어떤 테이크어웨이 이제 레슨인 것 같은데 한 명 한 놈 한 년 한 년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오늘 얘기했던 허정숙과 박헌영만 해도 주세축과 고명자와 임원근과 김다냐 너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는 없었지만 다 너무 스토리가 달라요. 그 중에서는 변절을 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속된 말로 빨갱이였다가 아닌 사람도 있고 빨갱이였던 사람도 있고 똥을 먹은 사람도 있고 막 갑자기 남편이 감옥 갇혔더니만 바람 난 사람도 있고 허정숙 같은 경우에는 후대의 평이 뭐냐면은 정말 뭐 공산주의 혁명가 독립운동가 여성해방 운동가로서는 너무 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지만 사람으로서는 좀 모하다 라는 평이 많았어요. 물란하고 좀. 그러니까 자유연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맞잖아요. 지금 우리 2025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는 허정숙 말이 맞아. 이광수 말이 맞아. 자유연애. 아니 이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랑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7번 결혼하는 것도 솔직히 좀 아니긴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서도 7번 재혼하면은 요즘도 욕먹긴 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너무 자유를 그러니까 너무 자유를 외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 한편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뭐 그 사람이 조선의 양반들한테 얘기했던 이 너네들은 구닥다리고 섹스랑 사랑은 별개다. 이것도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뭐 준호나 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닌가? 아니 뭐 사랑 없는 섹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많이 앞서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허정숙은 정자 누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별도로 근데 또 그가 공산주의자로서 가졌던 북한에서의 이력 이것들은 사실 옹호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 명 한 명씩 봐야지 지난 시간에 최남선과 이광수의 어떤 친일 행적도 한 명 한 명씩 봐야지 우리가 그리고 감정이입을 해보고 과연 결국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나라면은 그들 같은 용기를 못 냈어. 상해에 가가지고 내가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 그렇죠. 모스크바까지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것은 쉽지만 그들한테 과연 그렇게 그 욕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전 해보고 싶고 여기에서부터 저는 지금 남북한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좌우로 분열된 이 정신분열과도 같은 상태 이거에 대한 치유가 시작될 거라고 봐요. 오늘의 질문이 좌우의 시작이잖아요. 사실 이 좌우 분열의 시작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국회에서 혁명 당시의 국회에서 혁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왼쪽에 앉았고요. 혁명을 반대하고서 왕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앉았어요. 그게 좌파 우파의 시작이에요. 좌익 우익 진보 보수의 시작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좌파라고 하면은 공산당이라고 빨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박헌영이나 뭐 허정숙처럼 러시아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좌파가 된 거고 반대로
우파는 이승만이나 안창호처럼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우파가 된 건데 이 모든 분열의 시작은 애초에 1789년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 안에서 왼쪽에 앉은 놈들이랑 오른쪽에 앉은 놈들 에서 갈라지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마르크스도 나온 거고 엥겔스도 나온 거고 거기서부터 뭐 제퍼슨이나 뭐 이런 이후에 뭐 링컨이나 미국의 이런 사상가들도 정치인도 나온 것이고 결국에는 이 개화, 이 서구 프랑스 혁명 안에서 지들끼리 조금 싸웠던 것들이 커져서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좌우로 갈라지게 된 거잖아요. 이건 과연 진짜 우리가 원해서 갈라진 것인가? 3.1운동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럼 러시아 편 들어 미국 편 들어 폭탄 던져 마라. 천천히 공부부터 해 아니면은 외교로 우리가 좀 부탁을 해. 요 노선 사이에서 아니면 그냥 닥치고 조용히 일본말 하면서 살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 우리 듣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조상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일본말 하면서 살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서 좌익이냐 우익이냐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기독교냐 공산주의냐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인텔리들이 그래도 치열하게 어떤 사명감을 갖고서 고민을 하면서 나름의 최선의 길을 찾은 거야. 근데 그중에 일부는 나는 종교가 싫어. 나는 이게 자본주의가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마르크스처럼 해볼래. 그중에 일부는 아니야 나는 이 혁명하는 사람들 폭력하는 애들 싫어.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할래. 다 사실 뭐 틀린 건 없거든요.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이 갈등과 어떤 누가 잘못했어. 독립 왜 안 돼? 이거 누구 잘못이야? 를 따지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까지 왔다. 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이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박정희냐 뭐 김대중이냐 이들은 정말 끝에 있었던 극소수였다. 그 사이에 있는 잊혀진 묻혀진 죽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일본의 감옥에서 죽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박헌영처럼 진짜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면 할수록 잊혀졌던 그 가운데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우리의 의식으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의 상처와 균열이 봉합이 되고 통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허정숙이 최고다, 박헌영이 최고다, 이광수가 최고다, 최남성이 최고다 이게 아닙니다. 이완영이 최고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은 와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게 어렵다. 어려웠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돌을 던질 수 있으면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근데 우린 지금 정치라는 게 SNS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뭐 우리 SNS 사람들은 많이 안 던지는 것 같아. 근데 돌 던지는 사람들만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저놈은 나쁜 놈이고 쟤는 빨갱이고 쟤는 뭐 극우고 쟤는 뭐 이런 사람들만 목소리가 크니까 돌을 과연 던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요렇게 너무 좋은 메시지입니다. 네. 이거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뭐 마무리하는 노트로 또 제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 아까 그 허정숙 그분 얘기할 때 개인적으로 뭐 그 6명을 생각하면서 뭐 우리가 뭐 프렌즈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뭐 주변 사람들이 몇 명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0년 전 이야기지만 맞아요. 사실 막 그렇게 다른 것도 없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당연히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더 메인스트림화가 됐다 그래야 되나?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조금 되게 극소수였겠지. 굉장히 익스트림한 사람들이었겠지. 그 당시 시절로 인해서는. 근데 요즘 시절에 보면은 뭐 주변에 뭐 허정자 씨 한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허정자 씨 7명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주변에 허정자 씨들이 있고 뭐 누구였죠? 아까 그 박헌영.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서 내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게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 지금이나 그 사상적으로. 맞아, 요즘에도 사람 사는 거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좀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좀 많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이제 아까 그 형이 처음에 얘기했던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조금 더 여성 인권이나 뭐 쇼컷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그렇죠. 나는 그러면 거기서 좀 어느 인물이랑 가장 좀 비슷했을까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 어떤 딱지로 보냐에 따라서 허정숙이 페미니스트 원조, 탈코르셋의 원조일 수도 있고 빨갱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 누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박헌영이 정말 독립운동가, 정말 불굴의 독립운동가일 수도 있지만 똥먹은 빨갱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똥빨. 그러니까 너무 진짜 그냥 관점에 따라 프레임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이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지금 사실 우리가 나 지난 시간에도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준호랑 나랑 이런 얘기들을 사실 굉장히 대단한 어르신들이잖아요. 되게 농담 따먹기처럼 그냥 뭐 정자 누나 뭐 막 완용이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둘째치고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이 허정숙만 해도 91년도에 죽었기 때문에 남한에서 허정숙 얘기를 하는 거는 완전 불가능했어요. 박헌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는 되게 자유롭고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고 이렇게 좀 약간 웃으면서 약간 일종의 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그분들을 뭐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쉽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좀 우리가 치유하고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이제는 한국이 뭐 한류 강국이고 선진국인데 이제는 과거의 이런 좀 부끄러운 민망한 상처들을 이제는 좀 드러내놓고 그땐 그랬지 라고 할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그러니까요. SNS라는 이 기획에도 너무 역사 테라피라는 기획에 너무 감사하고 이 시대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노트로 마무리 지을까요 오늘?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는 또 뭐 공산주의 말고도 또 다른 세력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상들도 있었을 거고. 맞습니다. 그 세력들에서 한번 저희가 또 깊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봬요. 페이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민사